자, 갑시다. 자, 보세요. 62페이지의 단군과 고조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역사시대의 시작입니다. 먼저 이제 건국과정은 앞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청동기 시대에, 그죠? 자, 이 군장사회로 등장한 나라가 고조선이에요. 여기서 군장이라고 하는 건 바로 단군왕검. 자, 건국자 한번 보십시오. 삼국유사와 동통함의 기록에 따르면, 자, BC 2333년에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자, 이제부터는 건국하였다고 한다가 아니라 건국하였다. 고조선을 실체 국가로 보는 거야. 청동기 연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성장을 보시게 되면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서 이제 한반도까지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아까부터 계속 나왔어. 외워두시라고 했어요. 고조선의 세력범위, 비파영동검, 거치무늬거울, 미송인시토기, 탁자식고인돌 네 가지. 이걸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되는데, 먼저 그 단군 이야기, 단군신화.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알긴 알아야지. 나올 수는 있으니까. 우리가 단군신화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웠지만 뭐 내용 자체에 대해서 내용은 알겠지 뭐 여러분들. 근데 대개는 뭐야, 곰과 호랑이가 이제 사람 데리고 찾아왔다가 곰이 웅녀가 되고 여기서 이제 뭐 단군왕검이 태어났다 뭐 이 정도만 그냥 알고 있는데, 그 곰이 어떻게 사람이 돼 뭐 이러면서 마늘하고 쑥을 먹고 뭐 사람이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의혹만 제기하면서 그냥 아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일반인들은 뭐야, 신화 속의 이야기로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단군신화가. 왜냐면 먼저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문헌, 물론 암기사항입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역사서들 다 배울 건데 어차피 봐야 될 역사서들이야. 다는 아니고. 자, 단군신화가 가장 먼저 수록되어 있는 역사서는 여러분 뭐냐면 삼국유사,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당연히 암기해야 될 사실은 역사서죠. 자,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책, 요건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정리해놨어요.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뒤에 이제 표로 해갖고요. 여러분 보시면서 가도 돼요. 이 삼국유사는 자 1281년 자 선종 승려였던 이련이라는 승려가, 원래 그 전에 이제 삼국사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1145년에 나왔는데, 삼국사기가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 자 여기에 각해서 불교 관련 내용들과 건국 설화와 관련된 내용을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래서 다 삭제해버린 거야. 없는 거야,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거는 삼국사기를 보완한다고 그래서 이련이 살았던 자 13세기 이때까지 전승으로, 구전으로, 아니면 옛날 그냥 기록들로 이어져 내려오던 거를 그러니까 이련이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단군신화를 처음으로 여기다 이제 수록을 한 거지, 이 내용 안에다가. 됐어요? 근데 굉장히 어떤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삼국유사, 그 다음에 같은 시기긴 한데 여러분들 제왕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야. 이거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 두타산에서, 여러분 누구냐면 이승유라는 사람, 이 몰락한 문신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승유라는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죠. 이때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간섭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이제 고려시대 들어가면 이제 일사천리로 쫙 갈 거예요. 갈 텐데, 고려시대로 뭐 원간섭기라고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일시적이지만 한 뭐 100여 년의 기간 동안 뭐야, 몽골한테 완전히 지배를 당한 적이 있죠. 그 시기야. 이게 충렬왕 때거든요. 그래서 몽골한테 우리가 식민지가 됐던, 지배당하던 시기. 그럼 당연히 뭐야, 민족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민족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고조선 계승의식, 단군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바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단군신화가 수록된 자 이런 책들, 이런 게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개, 이제 문화적으로 막 우월했던 시기, 이때 등장한 책이 뭐냐면 세종실록 시리즈라고 하는 책인데, 세종실록에 나중에 부록으로 수록이 돼서 이걸 세종실록 시리즈. 자, 여기에는요 각 지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록이 되면서, 지금 조선시대 책인데 단군신화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 수록이 같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응제시주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응제시,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나중에 배워, 권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쓰는 응제시라고 하는 거를 그 손자였던 권람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아놓은 걸 응제시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단군신화가 실려 나와요, 이 안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구교지 승남. 이게 완전히 현존하지 않는데요. 현존하는 건 신증 동구교지 승남이라고 하는 조선전기 지리서의 결정판이야, 이게. 여기에 이제 또 단군신화가 수록돼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5가지 책, 이 단군신화를 수록한 책이야. 자, 그럼 봐봐라. 이 단군신화가 가장 최초로 수록된 책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자 이 책인데, 이게 언제 몇 세기? 이 13세기란 말이야. 그리고 고조선의 건국은 BC 2333년. 이거는 뭐야? AD 13세기. 이 몇 천년 차이가 나죠, 지금요. 뭔지 알겠어요? 지금 몇 천년, 거의 한 3천년 이상 차이가 나잖아. 3천 몇백 년 차이가 나.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단군신화가 어떻게 내려왔다는 얘기? 구전으로 전승으로 그냥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이걸 이제 13세기가 돼서 이련이 정리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전으로 몇천 년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겠어? 각색이 되고 뭔가 이제 윤색이 되기도 하고 뭔가 의미가 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신화성을 갖는 자 이걸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한 건데 당군신화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굴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구전으로 전승돼 내려오면서 뭔가 바뀌기도 했지만 적어도 뭐야 역사적인 팩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뭐냐 신화적으로 설화적으로 윤색이 됐을 뿐이지 역사적 팩트. 우리는 그러니까 당군신화 안에서 그렇다면 고조선 자 이거와 관련된 진실이 뭐냐 이걸 우리나라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시험에서도 그래서 뭐가 나와요? 바로 당군신화가 나오면 당군신화의 각각의 이 내용의 의미가 뭘 의미하고 있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에 그 정리해 놓은 게 그 당군신화 내용과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자 이걸 제가 여기다 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되고 뭐 당군신화 이야기는 익숙하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그 62페이지 아래 단군 이야기 당군신화 사료 실어놓은 거 이거 보면서 갑니다. 보세요.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는데 여러분 먼저 환인이란 말부터 제가 하나하나 짚고 갈게요. 환인은 아까 그 절대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환인의 원래 이름은 환인제석. 환인제석은 원래 뭐냐면 불교에서 자 듣기만 하세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냥 뭐 극락왕생하고 하는 게 아니라 33개의 하늘을 지나간대요. 33천이라고 하는 하늘을 지나가는데 그 하늘 중에서 도리천이라는 하늘을 다스리는 호법신의 이름 외우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해하는 거야. 자,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호법신의 이름이 환인제석이야. 자, 조금 전에 제가 당군신화가 어느 책에 처음 수록되어 있다고 그랬어? 삼국유사. 삼국유사 누가 썼다고 그랬어? 이련. 이련의 직업은 승려죠, 승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승려가 쓰다 보니까 절대신의 이름 이거를 뭐야? 불교적 어떤 의미를 내포한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환인제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 불교적 의미. 어쨌건 절대신을 의미한다. 자, 그 서자였던 환웅이 있었는데 환웅은 여러분 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군장이 자기의 권력의 원천은 어디? 하늘에서 찾고자 하죠. 우리 아까 배웠어. 이걸 뭐라고 한다? 선민사상 또는 천손사상. 하늘의 자손이다. 우리 아까 배웠어요. 청동기 시대. 선민사상 또는 천손사상. 자, 이걸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천하의 자주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매우 부러워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아차려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였다. 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 이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 홍익인간. 그 뭐 이거 읽을 줄 알죠? 넓힐 홍자에다가 이익이 되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 여기는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인본주의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사람이 근본이다. 인본주의. 자,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인간 세계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여러분 천부인이 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비교 신화적으로 볼 때 이게 칼과 거울과 구슬이 아니겠냐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신화 속에 많이 등장하거든. 칼이라고 하는 건 지배자의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 칼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울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거치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 본 적 있어요. 지배자의 부를 상징하는 거죠. 뭔가 지배자의 장심으로서의 부를 상징하는 거. 그래서 거울. 그 다음에 이제 구슬이라고 하는 자 이거는 주술적 의미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어떤 사회? 미리 얘기하면 재정일치 사회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늘의 어떤 뜻을 받자와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제사장과 정치가가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야.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는 거죠. 재정일치.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사회야? 바로 재정일치 사회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부인은 뭔지 모르지만 비교 신화적으로는 칼과 거울과 구슬을 의미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어쨌건 뭐야? 계급사회, 사유재산제 이걸 보여주는 됐죠. 자,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백두산의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몰라도 돼. 자, 신단수는 나무인데요. 코스믹 트리. 여러 세계의 어떤 신화들을 조합해서 만든 대표적 영화가 그 판타지 영화인 반지의 제왕이야. 반지의 제왕이나 그런 영화들은 여러 신화적 요소들을 막 갖다가 해서 판타지로 만든 영화들인데 거기 보면 나무들 참 많이 등장하죠. 나무들이 막 이렇게 공격해 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어떤 신화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등장하는 난생설화, 알을 깨고 나오는 난생설화. 그 다음에 동굴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아주 영험한 동굴들. 이건 유럽의 신화에도 많이 나와. 세 번째가 뭐냐면 강신. 신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일본 설화에도 나오고. 쪽팔이 이 새끼들은 이 당군 신화 이걸 보면서 야이씨 믿기 어려운 이런 거 야이씨 굴하다 이러는데 야 걔네 신화는요 하늘에서 막 칼이 떨어져 막 이렇게 신검이 더해 우리보다. 걔는 반신반인이 등장해. 우리는 얼마나 깔끔해. 곰이면 곰, 사람이면 사람, 그지? 확 변하잖아. 걔네는 아예 반수인, 그러니까 반신반인이 막 등장하고 걔네 신화에는 더 심해, 되게.
그러니까 신화적 요소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자, 예를 들어서 뭐야? 신이 이렇게 내려왔다, 강신. 이걸 뭘 의미하냐면, 북방 유이민의 남한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고조선 건국 과정에서 강력한 청동기를 사용하는 환웅으로 대표되는 뭔가 청동기를 가진 이 민족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야. 북방 유이민이 남하한 거죠. 그래서 요령이 우리가 이제 초기 중심지라고 하니까 요령을 중심으로 원래 토착 세력과 유이민이 결합하는 과정.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이 내려왔어. 신단수라는 코스믹 트리.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썼다. 하여튼 모든 게 창조될 때 나오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나무를 코스믹 트리라고 그래요. 우주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코스믹 트리라고 하는데 여기 내려온 거야. 내려와서 여기서 뭐야? 신시라고 불렀다. 그는 자 똘마니까지 데리고 내려왔어.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자 근데 똘마니 이름이 풍백우사 운사야. 바람풍 비우자 구름운자. 자 이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얘기? 농경사회 이걸 얘기하는 거죠. 농경사회적 요소. 곡식, 수명,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시켰다. 그 한자로는 제세이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세이화. 세상을 교화시켰다 이거야. 이때 곰과 호랑이가 같은 굴에 살았는데 곰과 호랑이 나왔어요. 지금요. 환웅에게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때마침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이제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이 되기를 비니까 마늘하고 쑥을 주면서 이거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너네 사람 될 거다. 호랑이는 뛰쳐나왔고 곰은 버텨서 사람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희한한 일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곰은 3, 7일 만에 사람이 되는 걸로 나와. 그럼 3, 7일은 뭐냐 한자에서 3, 7이 20일, 21일을 얘기하는 거야. 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100일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3, 7일 만에 사람이 되는데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털로 뒤덮인 여자로 변했다고 나와.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는 여자가 된 거야. 근데 환웅이 취향이 독특한 거지. 이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단군한 겁이더라. 응?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이제 단군시나 이제 세미나하고 연구하고 할 때 이제 농담 삼아 이제 뭐 연구자들이니까 뭔 얘기하냐면 환웅이 참 취향이 독특한 게 아니냐. 그리고 얘가 애초부터 곰한테 꽂힌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렇잖아. 이거 조건 자체가 호랑이는 버틸 수 없는 조건이야. 처음부터가. 호랑이는 육식동물인데 마늘하고 쑥을 던져줬으니 버틸 수가 없지. 죽은 닭을 던져줬으면 버틸 수도 있는데 이거. 그리고 곰은 어때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게 얘는 겨울잠을 자잖아.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 수가 없어도 돼. 그냥 자고 일어나면 사람 되는 거거든 그냥.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고 애초부터 이 환웅은 곰을 호랑이를 사람 만들 생각이 없지 않았겠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농담삼아 누가 던진 얘기가 참 의미 있었는데 재미있었는데 처음부터 아예 3, 7일 21일만 버텨라 했으면 호랑이도 버틸 수 있지 않았겠냐. 근데 처음에 100일이라고 뻥카를 쳐놓고 호랑이가 뛰쳐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곰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너무 급조하다 보니까 털로 뒤덮인 여자가 됐다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농이야. 아시겠죠? 자, 어쨌건 보세요. 이게 단군신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박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농친 건데, 자, 농담한 거라고. 아시겠죠? 근데, 자, 보세요. 이제 환웅, 그 다음에 곰, 호랑이. 자, 이게 뭐 의미 하냐. 여기서 이제 곰과 호랑이는 아까 우리 그림 제가, 이 고조선에 대한 걸 이해하려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고 제가 설명드린 강력한 군장 이게 바로 뭐겠어요? 환웅이었을 거예요. 환웅 그죠? 그리고 토착 세력으로서 아마도 여러 토착 세력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안에 집단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 무슨 사회? 군장 사회가 되겠죠. 여기도 시족장 당시에 이제 토테미즘이 있었던 거야.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는 거는 곰을 토템으로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죠. 토템으로 숭배하는 부족이 있는데 얘네가 아마도 토착 세력 중에 얘네가 환웅 부족에 들어오기를 바랬다는 거죠.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마늘과 쑥으로 이제 대비가 되는 뭔가 비유가 되는 뭔가 들어오기 위한 통과 의례 절차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곰을 토템으로 숭배하는 자 이 부족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지? 범을 토템으로 숭배하는 부족은 아마도 여기서 튕겨나가지 않았겠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곰과 호랑이는 뭐야? 뭐의 존재? 토테미즘의 존재. 우리 신석기부터 등장했던 토테미즘의 존재.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한 동식물과 연결짓는 거. 이걸 바로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이 존재. 됐어요? 그리고 자, 얘네는 토착 세력일 거야. 얘네는 뭐야? 북방에서 내려온 유이민 세력이겠지. 곰이 아니죠. 웅녀와 그 다음 환웅이 결합하는 자 이런 거 하죠.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다? 결국에는 유이민 세력과 강력한 청동기를 사용하던 바로 토착 세력의 결합. 자, 이걸 의미하는 거. 됐어요?
이걸 이제 천인아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희민과 토착 세력의 결합.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해? 통합 지배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누구? 단군왕검이더라.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의 성립 과정을 보여주는 걸로 많이 신화적으로 윤색이 됐지만,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통합 지배자가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 단군, 왕검. 자, 통합 지배자, 단군, 왕검. 단군은 재단의 임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왕검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지배자. 여러분, 왕검은 왕이 아니야.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하는 거고, 단군, 재단의 임금이다.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제사장의 의미와 정치적 지배자의 어떤 의미가 다 들어있죠. 지배자의 의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재정 일치사회.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재정 일치사회. 자, 우리가 고조선의 건국 과정을 보여주는 단군 신화, 역사적 팩트, 사실을 반영하고 있고요. 시대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6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이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환인의 서자 환웅, 바로 천손사상, 선민사상. 환웅은 군장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지? 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인본주의. 천부인, 뭔지 몰라. 하지만 지배자의 어떤 이 계급사회 또는 사유재산제 이런 걸 보여주는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 풍배구사 운사라고 하는 건 농경사회적 요소. 됐죠? 그 다음, 곰과 호랑이, 토테미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 됐죠? 이런 와중에서 토착 세력이었던 곰부족, 그리고 유해민 세력인 환웅부족의 결합. 바로 이제 천신족, 환웅부족, 자, 유해민 세력, 지신족, 바로 곰부족 결합. 이걸 통해서 이제 통합 지배자가 등장했으니 바로 단군왕검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 어쨌건 이건 재단의 지배자 단군, 그 다음에 정치적 지배자 왕검. 자, 이게 같이 있어요. 재정일치사회다라고 하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여기 단군 신화의 수록문헌 아까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제가 당구장 표시해갖고 여러분 고조선 수록문헌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 지금 여기 있는 책들은 뭐냐면 전부 다 중국책이에요. 중국책을 기술해 놨는데, 선생님 이것까지 시험에 나옵니까? 제가 안 나오는데 기술하진 않았겠죠. 이게 함정으로 나와, 함정으로. 이게 뭐 기출문제 나중에 풀다 보면은 함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기억해야 될 책이 뭐냐면 그 관자란 책이랑 관자. 이건 왜냐면 고조선 관련 최초의 기록이거든. 이거 언제 거냐? BC 7세기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게 위서로 판명이 나면서 BC 4세기로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근데 아니 뭐 그 쓰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도 고조선 관련 최초 기록이야.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관자란 책은 고조선 관련 최초 기록. 근데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제가 좀 전에 봤던 저 우리 역사서들 삼국유사나 제왕홍기나 세종실록지리지, 응제시주, 동구교지 승남, 또 신증 동구교지 승남은 단군신화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는 이 중국책은 미쳤어. 단군신화가 왜 나와 여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고조선 관련 기사들을 싣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관자란 책은 여러분 뭘 싣고 있냐면은, 자, 이 당시 기원전 7세기에 이 관자란 책은 외우지 마시고, 이거 어떤 책이냐면 제나라의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관중이 쓴 책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어. BC 7세기에 우리 고조선과 세력을, BC 7세기면 아까 강상묘, 누상묘 있던 고식인데요. 고조선 청동기 시대인데 고조선 가격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여기까지. 그러면 옆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제나라가 이렇게 있어. 제나라. 그리고 여기에 섬이 몇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섬을 통해, 이 섬 이런 걸 통해서 원거리 교역이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섬을 통해 고조선과 제나라 사이에 경제적 교역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관자란 책이야. 그러니까 고조선 관련 최초 기사인데 어떤 내용? 경제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딱 하나가 뭐냐면 고조선 관련 최초 기사다. 하여튼 경제 교육을 보여주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군신화나 이런 건 없어요. 없고 고조선 관련 기사들이 실려 있는 거지. 특히 경제 교육 이런 거. 그래서 관자란 책은 암기해 두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자, BC 지금 4세기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7세기로 알려져 있는 책, 쓰여져 있는 책. 요게 바로 뭐야? 고조선 경제 교역 이런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는 고조선 관련 최초 기사입니다. 됐죠?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산해경이라는 책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설명 듣기만 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좀 믿기 어려운 책이야. 이 산해경 이 책은. 이거는 동쪽 중국을 중심으로 이쪽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 이야기를 막 적어놨는데 좀 내용이 이상해. 원숭이가 지배하는 나라가 막 나오고 중간에 막 여성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나라 막 설명하는데요. 그 와중에 조선이라는 이름이 나와 그냥.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명칭이. 그러니까 고조선 관련 기사는 맞긴 하지.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오지. 그래서 하여튼 고조선 관련 기사가 나와요 이게. 기원전 4세기경으로. 그 다음에 전국책이라고 해갖고 자 이게 나와 있는데 전국책. 그래, 요거는 이제 기원전 4세기에서 자, 361년에서 33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전국
시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들, 자, 이런 걸 정리해 놓으면서 조선이란 명칭, 고조선 관련,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하고 한서, 자, 이런 책들이요. 사기하고 한서. 그 여기는 제가 기록을 안 해놨는데 설명을 좀 드린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기 한서 좀 이따 설명드리고 여러분, 자, 위락이란 책이 하나가 있어요. 왜 기록 안 해놨냐면 현존하지 않아. 위락이란 책이. 이게 BC 3세기에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 먼저 얘기하면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 책이. 현존하지 않고, 요 내용의 일부가 이제 어디 수록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요 책이 이제 중요한 책으로 뒤에 나와요. 삼국지란 책. 여기서 필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빼냈는데, 삼국지. 요 책 안에 수록이 되어 있어. 이 일부 내용들이 이게 정리가 돼갖고 요 안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 삼국지. 삼국지는 언제 쓰인 책이냐면 AD 3세기에 진나라 진수. 자, 진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게. 여러분, 삼국지 읽어본 학생들 아마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읽은 책은 그 이문열 씨나 아니면 뭐 황석영 이런 작가들이 쓴 작가들이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번안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쓴 그걸 바탕으로 쓴 삼국지를 읽었을 거고, 여러분이 읽은 삼국지의 그 모티브가 되는 거는 15세기 말에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한족 정통론에 입각을 해서 쓴 삼국지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문열 씨나 뭐 황석영 씨가 나름대로 또 이제 번역을 해서, 번역이 아니라 하여튼 자기가 소설을 쓴 거, 요걸 아마 여러분들이 읽었을 거야. 삼국지를 읽은 책들은. 뭐 이문열 삼국지 많이 읽잖아. 그죠? 근데 그거의 원전이 되는 책이 저 책이에요. 원래 삼국지라는 책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은 그 삼국지연이라는 15세기 나관중이 쓴 거 말고 그 사람이 그걸 쓰기 전에 있었던 원전이 있어요. 그게 AD 3세기의 삼국지인데, 요 내용 안에 이제 위략 내용이 이제 요약이 돼서 실려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고조선의 이 책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고조선의 관제가 나와. 관제.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대부, 그 다음에 뭐 박사 이런 것들과 함께 여러 관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위락이라는 책에. 그러니까 요거 삼국지 안에. 근데 하여튼 요 책이 현존하지 않고, 요거는 부여구려 옥조동에 사만할 때 의미가 있어서 뒤로 빼놨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 아유, 막 떨어지네요. 상설한 책이 있습니다. 중국 책 중에 알아야 될 책이 상설한 책. 제가 지금 얘기하면 선생님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까 하는데, 이것도 기출이야. 한 번 나오긴 했지만 기출이야. 근데 앞으로 나올 확률은 별로 없긴 한데 왜 설명을 드린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 얘기할게요. 이 상설한 책이 있는데, 요거는 BC 2세기 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2세기. 이 상설한 책. 요거는, 자, 뭐에 대한, 기자에 대한 최초 언급. 기자 최초 언급.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게 이제 사기란 책. 사마천의 사기. 이것 많이 들어봤죠? 동방 역사의 바이블이잖아, 사기. 여러분, 한고조 유방, 한유방과 초나라 항우 사이에 그런 내용이 다 이 사기 이 안에 다 실려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요거는 뭐야? 요거는 몇 세기? BC 1세기에 쓰여진 사마천이 쓴 비교적 객관적인 역사서예요. 동방 역사의 바이블로 보여지는 이 책이 이 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한설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해? 팔조법 이런 내용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설한 책에. AD 1세기. 요거는 뭐 거의 차이가 없고, 이거 반고가 쓴 책이고, 요거는 반고가 쓴 책이고, 요건 사마천이 쓴 책인데, 아마도 반고가 사마천의 이 사기를 베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내용이 거의 같아. 하여튼 뭐 팔조법 실려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이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책들은 전부 다 뭐예요? 고조선 관련 기사. 즉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단군 신화가 실려 있는 책들이 아니고, 아시겠죠? 이 단군 신화가 실려 있는 책들은 우리나라 책들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건 전부 다 중국 책들인데, 고조선 관련 기사들이 실려 있는 책들 구분하셔야 된다. 여기는 단군 신화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고조선 관련 기사들이 실려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고조선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 삼조선설에 입각해서, 이것도 지금 외울 건 아니야. 단군조선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배울 때 단군조선. 그 다음에 기자조선. 이 기자가 저거야. 레포터가 아니야. 기자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기자조선. 제가 사실은 뭐냐면 대학교에서 배울 때도 이렇게 이걸 모티브로 해갖고 이게 이제 비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먼저 결론 먼저 얘기하면 기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계에서 기자를. 이것도 설명 드릴 거야. 근데 기자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기자를 인정하지 않는데 알아야 돼. 왠지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만조선. 자, 이렇게 돼요. 이걸 우리가 삼조선설이라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조선을 볼 때는 이렇게 나눠서 봐. 자, 고조선의 건국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BC 2333년. 그럼 몇 세기야? BC 24세기. 그리고 기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요 시기, 기자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걸 BC 12세기라고 하고요. 위만조선은 BC 2세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기자가 지배했다는 거지. 지금부터 이제 기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데,
기자에 대한 내용. 요 기자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는 책이 최초로 언급한 책이 바로 뭐? 상서라는 책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급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이게 기술적 문제로도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2번이나 나왔지, 2번이야. 근데 지금은 앞으로 나올 확률이 없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저 상서가 거의 위서로 판명이 났어요, 거의. 위서로 판명이 났어, 최근에. 이 책이 뭐냐면 조선시대 양반님들이 가장 중시하던 책 중에 하나는 뭐야? 서경이야, 서경. 이 책이. 시경, 서경 얘기 춘추할 때 서경. 굉장히 중시한 책이거든. 자, 어쨌건 자, 이 책이 최근에 이제 거의 뭐 상서로 판명이 나갔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건 없어. 기자에 대한 최초 언급. BC 2세기에 쓰여진 최초 언급. 그것만 의미가 있고.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책이라고 하는 이건 되게 중요하죠. 이 팔조법도 아까 나왔잖아. 중요한데,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밑에 있는 저 두 가지 책은 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냐. 지금 제가 설명드릴 기자에 대한 내용과 위만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기자, 위만. 이 내용을 전부 다 다루고 있어요. 자, 됐어요?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기자에 대한 최초 언급하면 여러분 상서란 책이고, 기자 위만을 전부 다 다루고 있는, 자, 이런 내용. 고조선 관련해서 이게 사기하고 한서란 책이야. 특히 한서에는 뭐까지? 팔조법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일단 여러분한테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단군신화 수록문헌과 지금 얘기한 대로 뭐야? 고조선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중국 책들은 구분해서 봐야 돼. 다시 한번 중국 책에는 단군 신화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뭐 관자란 책이라고 하는 고조선 최초 관련 기사. 그다음 뭐 한서와 사기. 아시겠죠? 사기하고 한서. 이 세 가지 책 정도는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이게 고조선 관련 기사를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 중국 책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 자, 단군 신화의 역사적 의의라고 하는 건 어쨌건 이거 뭐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홍익인간의 이념 이런 걸 대표하고 있고요. 우리 헌법의 이념에도 들어있고, 또 고려 조선을 거쳐서 개항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의 어떤 정신적 지주, 자, 이게 되어 왔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 두시고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조선을 보는 견해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치? 지금은 뭐 인정하지 않지만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고, 자, 기록에 의하면 단군이 1200살인가를 살았대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말이 되냐고. 1200살을 어떻게 사냐고, 이게. 그지?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는 거야, 그냥.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 4대 단군, 5대 단군.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겠냐. 이러다가 기자가 들어와갖고 기자한테 발렸다는 거야. 그리고 단군, 얘네 집단 어디? 산으로 들어가서 산신이 됐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기자는 원래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기자라고 하는 요 인물. 원래는 하은주. 갑자기 무슨 사람 이름을 써냐? 아니야. 사람 이름이 아니라 중국의 상고사에 등장하는 나라들이에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우리가 은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상나라라고 얘기하죠. 상나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중국사는 여러분 제가 해드린 것만 보세요. 지금 이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야. 여러분 중국 역사의 시작을 뭘로 보고 있냐면 보통 주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적 봉건제도 이때 시작이 되고, 중국 역사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정치체제의 틀이 언제? 이 주나라 때 갖추어져요. 자, 은나라가 마지막에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 됐을 때 은나라에는 누가 있었냐면 현인 기자가 있었대. 현명한 사람, 기자란 사람. 기자가 사람 이름이야. 얘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 기자가, 자, 주나라 무왕이 이제 은나라를 흡수합병하면서, 주나라 이제 무왕이 등장하는데, 얘가 이제 은나라를 이제 흡수합병하면서, 그러니까 무력으로 멸망시킨 게 아니라 얘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흡수합병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현인이었던 기자, 얘가 이제 유명하다고 하니까 러브콜을 한 거지. 야, 너 내 밑으로 와라. 좀 일 좀 하자, 같이.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자, 기자가 어떻게 했대? 주나라 무왕한테 가서 법을 몇 가지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제도의 틀 이런 걸 만들어주고,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은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상서하고 한서, 그 다음에 뭐야, 한서 사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야. 기자에 대한 내용들. 하여튼 얘가, 제나라가 등장하면 안 되니까, 전이니까, 자, 어쨌건, 얘가 BC 12세기에, 아니죠. 제나라 훨씬 이후, 그러니까 BC 12세기니까요, 이때가. 그 전이지, 훨씬 전. 12세기니까. 하여튼, 요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어떤 나라가 있어요? 지금 주나라. 하여튼 중국 역사의 시작이라니까, 이때가. 그러니까 기자는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갔대? 동쪽으로 갔다는 거야. 자, 그런데요. 기자가 지나가는, 기자 무리가 동쪽으로 갔다는 그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릇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자제후라고 하는 이름. 기씨제후지, 기씨제후. 기씨석을 갖고 있는 제후의 이름이 찍혀져 있는 그릇. 이걸 기우명 그릇이라고 하고요. 이걸 원래 우리 그 강학상으로는 뭐라고 하냐, 기우명 방정이라고 그래. 방정은 네모난 소치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보조단에다가 다음 페이지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66페이지의 왼쪽에 보조단에 기후 청동기라고 해서 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밥솥이야, 밥솥. 네모나게 되어 있는 밥솥. 그래서 사각형 할 때, 방형할 때 방자에다가 소정자를 써갖고 이걸 방정이라고 하는 거야. 기우명 방정, 기우명 그릇. 지금 다리 4개 달려있는 네모난 솥 보이시잖아. 여기에 뭐가 찍혀있냐면 기시성을 갖고 있는 제후라고 하는 기후. 요게 찍혀있는 거야, 기후. 기자 제후의 이름이 찍혀있는 방정, 그릇. 요게 기자가 지나간 자리에서 발견되는 거라. 그럼 이게 발견되는 지역을 보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진짜 동쪽으로 간 게 맞아. 막 이런 데서 발견되는 거야. 그리고 산해관이라고 하는 이쪽 일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야? 저 상서라는 책. 기자를 최초 언급했다고 하는 이 상서라는 책 여기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자가 단지 동쪽으로 간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가서 고조선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아예. 위서로 판명됐다는 저 책에 의하면. 그리고 고조선에 가서 뭐가 됐대? 제후가 됐대. 원래 거기 지배자를 몰아내고 당군을 몰아낸 거지. 그리고 지배자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주나라 무왕으로부터 기시성을 갖는 제후. 다시 말해서 뭐냐면 조선 후에 봉해졌다. 조선의 제후에 봉해졌다. 이런 기사가 어디 나와? 상서에 나오는 거지. 서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이게 왜 기정사실이 됐느냐?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걸 정말 뭐야? 신앙처럼 성경처럼 숭배하던 조선시대 양반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지금 얘기하는 게 16세기 17세기가 되면 여러분 조선시대 살림정치, 살림의 대도와 붕당정치 배울 텐데 이 살림이라고 하는 양반 이분들께서는요 어떻게든 우리 민족의 근원을 짱깨서 찾고자 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어떻게든 했던 중국과 연결 지으려고 했던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존화주의라고 합니다. 중국을 높이는 주의, 존화주의. 됐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소중하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야. 우리가 소중하다. 중국이 짱깨 곱빼기라면 우리는 짱깨 보통이다. 뭐 이런 얘기야. 뭔지 알겠어요? 어떻게든 우리 민족의 근원을 중국에서 찾고자 했고 어떻게든 하여튼 중국과 연결 지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중국을 막 높이는 이게 살인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정치적 욕망 또는 자기들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과 이 책에 나온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예의 바른가 했더니 왜 동방 예의지근가 했더니 알고 보니 기자께서 여기 나오지 않냐. 기자께서 고조선에 들어와서 이런 예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구나. 역시 우린 짱깨였어. 이게 바로 이제 살인들의 생각인 거야. 이게 뭐예요? 이씨조선 마지막에 200년간 계속 유지가 기정사실화 된 거야. 아예 그냥 상서를 막 이렇게 받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었어. 이제 개항기를 거쳐서. 일제 쪽발이 이 새끼들은 뭐야? 어떻게든 우리 민족의 자주성 깎아내려야 되잖아.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가 타율적이었다. 자율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처음부터 우리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타율적이었다. 이걸 만들고자 하다 보니까 얘네 눈에 똑딱 들어온 게 기자네. 그래, 얘네 이럴 줄 알았어. 얘네 기자가 처음부터 니네를 지배한 거야. 니네는 처음 시작부터가 대륙 세력의 식민지였어. 처음부터 식민 정권이야. 또 이 일본 쪽발이 새끼들의 또 욕구가 이게 또 딱 맞아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씨조선 조선 후기 16세기부터 몇백 년의 기간 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거의 기자조선은 기정사실화됐고 아예. 그러니까 중국의 기자가 우리를 지배했다. 그리고 봐봐. 해방 이후에 이제 식민사관 이거 벗어나지 못했어요. 식민사관이 언제까지? 거의 1990년대 후반까지가. 제가 옛날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다니까 그냥. 기자를 마치 기정사실로 다 배웠는데 뭐 중고등학교 때. 뭔지 알겠어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막 이게 연구되면서 이게 이제 틀렸다는 걸 그때 한 건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거 기정사실화 된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온 거지. 자, 90년대 후반에 이거를 연구를 시작을 했어.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뭐냐면 우리 동방역사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사기. 그래, 이거 중국 책이란 말이야. 그럼 기자가 정말 고조선에 들어와서 만약에 제후가 됐다고 한다면은 사기에도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사기와 한서에는 기자 위만을 다루긴 했어요. 기자 먼저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기자가 동쪽으로 갔다 이 얘기만 나와 있지 기자가 고조선으로 들어왔다거나 또는 기자를 조선에 제후에 봉했다 이런 기사는 없는 거야. 상서에만 나와 있지. 아니 사마천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객관적으로 역사를 자기가 나중에 거세형을 당했어요. 궁형을 당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려고 했던 사마천이 이걸 왜 안 적었냐 이거야. 만약에 정말로 그 다음에 나온 책인데도 불구하고 기자가 조선 후에 제후에 봉해졌다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와 있거든. 그 다음에 또 이거 연구를 한 거야. 자, 이 기후명 그릇. 만약에 기자가 고조선으로 들어갔다면 여기에서 뭐야? 잔뜩 나와야 돼, 기후명 그릇이. 그렇지 않아요? 봐봐. 중국과 교역만 단지 했을 뿐인데 여기서 뭐가 나와?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아니 교역만 했을 뿐인데 이게 나와요. 기자가 만약에 고조선을 지배했다면 온통 다 나와야지. 근데 기후명 그릇은 여기에 변경지역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요게 다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자 세력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토착 세력의 반발에 못 이겨서 튕겨나갔던지 아니면 경제적 교육을 통해서 몇 개만 들어왔을 확률을 내포하는 거죠. 이에 대해 어떤 얘기인지 자 지금 기자 인정하지 않아 우리 학교에서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왜 이거 설명드린지 아시겠죠? 바로 조선후기 양반인네들 나중에 율곡이 여러분들 기자실기란 책을 써요. 이런 책들 기자를 중시하고 이게 살인들이야. 그거 관련해서 어차피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저 전통적으로 보는 견해는 뭐야?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거지만 지금 기자 인정하지 않는다. 알아두세요. 적어도 대한민국 공무원 될 사람들이고 나중에 조선시대 관련해서 보려면 알아두셔야 돼. 기자는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 됐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 근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서라고 하는 위서로 판명된 여기에만 기자가 조선에 와서 제후가 됐다는 기사가 있지 다른 사기나 한서 같은 좀 객관적인 역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 기자 동래설, 기자가 동쪽으로 갔다는 건 나와 있지만 기자가 고조선 들어갔다는 내용은 없고 두 번째 들어갔다면 기후명 그릇이 나와야 되는데 고조선 강력에서는 안 나온다. 이런 걸 근거로 볼 때 기자는 허구다 이거야. 아시겠죠 이거.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많이 보냐면은 고조선을 볼 때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나올 때도. 최근에 나온 건 전부 다 이거고요. 고조선은 어떻게 보냐면 전기 고조선과 바로 이제 후기 고조선 이렇게 안 보고 이제 이렇게 전기 고조선 자 그 다음에 후기 고조선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전기 고조선과 후기 고조선 자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고조선을 실제 어떤 역사 속에 등장하는 국가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자 이걸 다루는 기준은 이제 뭐냐면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BC 4세기 3세기 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연나라 징계의 침입. 자 BC 4세기 3세기 고조선과 세력을 접하고 있던 연나라 장수였던 진계라고 하는 진계의 침입. 자 됐어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연나라 진계가 4세기 3세기에 요때 이제 침입을 하게 되면서 자 연나라가 바로 고조선 바로 옆에 있다고 그랬죠. 이 나라가 침입을 하면서 여기를 다 내주게 돼요. 고조선이. 그 여기까지 이제 밀리게 되는데 여기를 연나라한테 이제 내주게 되는 이런 시기. 따라서 고조선의 중심지는 그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요령지방. 여기 중심에 있다가 비파용동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조양과 여기 아니면 요양 여기라니까. 여기서 요로 간지 여기서 요로 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를 중심지로 하고 있다가 초창기 중심지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요 이동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양으로 이동한 자 요 시점 이게 BC 4세기 3세기 연나라 징계 침입 요걸 기점으로 그 전에 여기가 중심지였던 시기 랴오닝 중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전기고조선이라고 하고요. 요령 중심기 랴오닝 자 요령 중심이었던 시기 자 고조선의 가격이 한반도로 국한이 되면서 평양 중심으로 했던 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후기고조선 자 평양 중심 자 이동설을 바탕으로 봅니다. 북한에서는 물론 처음부터 평양 중심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북한에서는. 남한에서는 이동설, 이게 이제 다수설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보시고, 요 앞을 뭐라고 그래? 전기고조선, 요 뒤를 후기고조선. 자, 그럼 전기고조선 때는 만주와 한반도가 다 고조선의 강역이죠. 이걸 대표하는 유물이 뭐야? 또 나온다. 우리 암기하라고 그랬죠. 비파양동검, 거치무늬 거울, 미송이시토기, 탁자식고인돌 이게 되겠고요. 자, BC 5세기에 철기 들어오죠. 이게 철기 시대 초기죠. 한반도로 국한됐던 이걸 대표하는 유물이 뭐가 있어요? 무슨 동검? 세영동검. 무슨 거울? 잔무늬 거울, 거푸집 이런 것들이 하여튼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확실히 이해되셨죠? 자, 다시 이제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세요. 이제 이게 좀 설명이 많이 필요로 해. 이해를 하려면.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6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BC 4세기 3세기경 연나라 장수 징계의 침입 여기에 의해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령 중심에서 평양 중심 자, 이걸로 옮겨지게 되는데 밑에 알아두기라고 하는 그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걸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걸 기점으로 전기고조선의 어떤 유물과 후기고조선의 유물, 자, 차이가 나타난다. 지금 설명드린 그거예요. 그래서 뭐 세영동검이나 잔무늬 거울 이런 거 나오면 주로 한국에서 나오는 청동기, 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걸로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청동기가 제작이 된 걸로 후기고조선의 어떤 유물, 자, 이런 게 되겠고요. 됐죠? 뭐 예를 들어 북방식 고인돌이나 강상묘, 누상묘 같은 돌무지무덤 이런 것들은 전기고조선. 아까 얘기했지만 강상누상이 요 지역이라고 그랬죠. 여기 전기고조선 BC 8세기 7세기에 반면에 이제 뭐 널무덤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이거 뭐야 후기고조선 여기에 해당되는 거 묘제와 관련해서도 자 고조